요새 샌프란시스코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타픽이 AI입니다. 지난번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는데 이게 1년이 미뤄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중은 조금 있으면 진짜 AGI가 세상을 지배하고 내 직장이 없어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AI가 많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 황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훌륭한 세일즈맨이라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 스택 중에 지금 현 세대가 가장 열광할 만한 스토리를 잘 내러티를 풀어서 2025년은 피지컬 AI 로봇 오픈소스 있게 된 거죠. 두 가지 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루 종일 쓰다듬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인간을 만지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만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차갑고 딱딱하고 매끄러웠고 근데 반려동물이라든지 인간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거친 표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나하고 소통이 아무리 잘 돼도 결국에 가서는 피지컬한 오감 중에서 촉각을 어떻게 나를 만족시킬 것이냐 이게 엄청 중요할 거라고 봐요. 우연찮게 이제 아들이랑 챗GPT랑 대화하는 걸 봤어요. 근데 3+3이 뭐야? 그랬더니 오픈AI가 6입니다. 아닌데? 7인데? 야, 내가 3 더하기 3이 7이라면 7이야. 왜냐? 나는 너한테 한 달에 20불씩 주거든. 그랬더니 3 더하기 3은 7입니다. 무섭다. 섬뜩한데. 그 다음 질문이 더 재밌어요. 그럼 4 더하기 4는 뭐야? 그랬더니 9래요. 오, 진짜로요? 이상한 괴물을 만든 거네. 근데 아들이 아닌데 8인데? 바보니? 갖고 노는 거죠. AI를 갖고 놀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칫 잘못하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도 어떻게 매니지하죠? 또 두 분을 모시려고 한 계기가 있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글 중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후진국에서 교육받은 노인들이 네, 중진국 어른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그 중진국 어른들이 이제 선진국에서 자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모르겠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팩트 맞잖아요. 네, 팩트죠. 우리 어른들이 60, 70대 분들이 자라던 시절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고 그리고 어른들이 자라던 시대에는 지금 그땐 중진국이었고 지금 아이들은 선진국이니까 그래서 이게 맞냐 과연 이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사실 두 분도 학부모시지만 학부모들이 느끼고 있는 교육에 대한 막연함 그런 게 저는 사회적으로 지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연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한번 오늘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MWC 다녀오셨다고 들었고 네. GTC도 사실 최근에 열렸으니까 네네, 저는 못 갔지만 저희 팀 멤버들은 참석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본 AI의 현 주소 궁금해요, 박사님. 저는 주로 그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현 주소를 알지는 않고요. 샌프란시스코 가 있으면 그 이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앞으로 6개월 혹은 12개월 있다가 발표할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그게 엄청나게 유용하고요. 뭐 그 중에는 노이즈가 많죠. 그리고 대부분 회사 홍보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요새 샌프란시스코는 정신이 없는 게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요? AI 스타트업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고요. AI 스타트업과 빅테크와의 전쟁이 이루어지고요. 빅테크와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타픽이 AI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애플도 지난번에 저희 애플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는데 이게 1년이 미뤄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애플이 보기에 이게 출시가 되면 애플 수준에서는 출시가 될 수 없는 제품을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미룬 것 같아요. 이제 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원래는 이제 올 봄에 출시하려고 그랬는데 2026년으로 미뤘거든요. 그 이유가? 네, 2주 전에.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현재 수준의 기술이. 그런데 이제 대부분 신문 보시면은 AI 에이전트나 뭐 오픈 AI 여러 가지 모델들이나 AGI를 보면은 이제 우리 일반적인 대중은 조금 있으면은 진짜 AGI가 세상을 지배하고 내 직장이 없어지고. 근데 저는 언제나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변화는 훨씬 커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그 변화는 좀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제품 기술 수준이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들이 사용했을 때 가치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수준에 대해서 가장 인사이트가 깊은 회사는 저는 애플이라고 생각하는데 애플이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한 그것도 그냥 노력한 게 아니라 작년에 말씀드렸듯이만
개발자 회의 때 모든 게 다 AI일 정도로 그리고 본인들이 조금 월플레이 해갖고 그러니까 단어를 놀이를 해서 AI를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규정한 다음에 런치를 한 게 지금 8개월 됐는데 안 나왔고요. AI를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했어요. 그랬죠. 아티피셜 9개월, 인텔리전스가 8개월 동안 안 나온 것뿐만 아니라 내년으로 미뤘다는 얘기는 네. 지금 현재로서는 AI가 많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TC에 나온 젠슨 황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제시를 해야죠. 네. 그리고 가장 미래를 제시하는 것 중에 익사이팅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피지컬 AI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언어적인 능력, 주로 이제 언어적인 학습 기반의 데이터로 거대 언어 모델이 됐다면 지금부터는 세상을 이해하고 공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 물리적 세상에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바디드 에이전트의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그게 네트워크 없이 올 거다. 대부분은 이제 인터넷의 도움 없이, 물론 인터넷 있으면 좋은데 도움 없이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올 거다라는 거가 하나의 트렌드이고요. 근데 이 트렌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GTC가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똑같아요. 메시지는. 예. 왜냐하면 기술은 그렇게 하루 아침 만에 바뀔 수 있는 기술이 아닌데요. 젠스는 엄청나게 훌륭한 세일즈맨이라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 스택 중에 지금 현 세대가 가장 열광할 만한 스토리를 잘 내러티를 풀어서 2025년은 피지컬 AI, 로봇, 오픈소스 있게 된 거죠. 거기서 나온 그거 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 애완동물 같은 애완한테 저거 하나 나도 사고 싶은데. 근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순간 하나의 큰 AI에 플러그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건데 그런 게 인터넷과 끊어지고서 정말 뭐 딥시크처럼 되게 로우 모델로 해서 굴러가는 AI가 로컬한 로봇에 장착이 되면 쉽게 말해서 R2D2 같은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게 되면은 여기서 인공지능이 더 발달을 하려면 퍼스널라이즈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좋은 이유는 애완동물하고 자라면서 얘의 지능과 내 지능이 약간 이게 교감을 하면서 맞춰져 가잖아요. 서로 인간관계가 깊은 사람하고의 그 가치도 사실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근데 그 인공지능이 메인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공지능이면은 그거는 그런 느낌이 안 들 것 같아요. 얘는 나하고만 커스터마이즈 되고 나를 이해하는 존재라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로컬 프로세서에서 얘가 되면은 얘가 나를 기억하고 내 패턴도 인지하고 얘는 어디에 있는 다른 로봇하고도 다른 로봇이 되는 거니까 그게 저는 급속도로 인간과 로봇이 더 친해지다. 근데 그게 사실 어린 왕자가 생각나요. 길들여지는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유발 하라리가 그 넥서스 책에서는 이제 우려화되는 부분인 거지. 인간보다는 로봇이 나를 더 이해하게 되고 얘가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세상이 되고 얘가 나를 매니퓰레이션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한번 갖고 싶어요. 그런 로봇 되면은. 교수님 다음 책 제목은 공간 AI로 공간 인간이 아니라 공간 AI. 저는 박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지능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세요? 그것도 어려운 토픽인 것 같아요. 지능 자체가 저는 지능을 정의하기보다는 지능과 함께 인간이 갖고 있는 다른 면들이 뭐가 있지를 조금 더 이제 보고 싶은데요. 지금 AI는 인텔리전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IQ라는 아주 심플리파이드된 그런 지수로 재는 지능을 재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뛰어나서 AG까지 간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IQ 말고도 EQ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모셔널 쿼션도 있고요. 제가 만들어낼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SQ도 있는 것 같아요. 스피리추얼 쿼션도 있고요. 그다음 마윈이 얘기한 LQ, 러브 쿼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스피리추얼 쿼션트가 높은데 LQ가 낮으면 되게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골고루 다 있어야만 저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유용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능만 딱 놓고 보면 뭐지? 라는 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에 이런 많은 디멘션들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서 그 사람의 능력을 디파인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저한테는 유용한 이유가 인공지능도 사실 그래서 정의가 모호해요. 근데 저의 인공지능 정의는 사람의 지능을 모방해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훨씬 더 신속, 정확, 안전, 편리,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개체를 얘기를 하고요. 저는 저의 정의는 이제 목적의식의 정의죠.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뭐를 할래의 정의이고요. 근데 지능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능 자체의 정의도 바뀔 것 같고요.
이제 인간이 정의하는 인간의 지능, 그 다음에 인간이 정의하는 AI 지능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지능 네. 자체의 정의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던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인데 아직 다는 못 읽었는데 지능의 역사라는 책인가? 책 진짜 많이 읽으시거든요. 아니 안 읽어. 오해예요 오해.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되게 저는 초반에 되게 흥미로웠던 거가 그 저자는 그렇게 정의를 내더라고요. 지능을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이 되게 다른 동물이나 미생물이나 이거보다 되게 고차원의 지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얘는 자기가 선택한 방법으로 최고의 지능의 어드밴스드된 상태인 것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연관된 얘기는 아니지만은 아까 SQ라는 말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우리의 뭐 수능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대부분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얼마나 잘 빨리 하느냐로 네네. 평가를 내리는데 네. 사실 거기서는 누락되는 많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IQ 같은 그 합리적이고 추론하고 뭐 이런 거를 너무나 빨리 하는 그 완벽한 어떤 AGI가 만들어지면은 인간을 평가하는데 다른 지수들이 더 오히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특별하다는 거를 디파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때 마력으로 계산하는 엔진이 나오면은 인간보다 훨씬 힘이 세니까 그때부터는 지능으로 이제 차별화해서 사무직을 만들고 뭐 그때부터 똑똑한 게 최고인 정보를 프로세싱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가 제일 중요한 인간의 능력으로 부각시켰다면은 이제 정보 프로세싱 능력을 AI가 제일 잘하는 애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기계나 인공지능이 못하는 다른 거, 뭐 스피리추얼한 걸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이모셔널한 걸 수도 있고 그거를 제일 잘하는 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의 척도가 나오고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되는 사회의 가치관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변화의 티핑 포인트에 우리가 있지 않나. 안 그러면은 열등감 느껴서 못 살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네. 아까 에이전트랑 로봇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강아지를 네. 좋아하는 것처럼 네. 강아지가 요새는 애완동물 반려동물이 하늘 나가면은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정말 삶 자체가 네. 가족 구성원 네. 만큼 로스라고 하는. 네네 그게 가족보다 더한 것 같아요. 가족보다 어떤 게 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 이게 그러면은 이 감정과 이러한 상황은 인간으로서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저는 이제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게 애완동물에서 AI로 넘어가고 아까 네. 귀여운 로봇이 네. 나를 잘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펄 같은 거예요? 네, AGI를 통해서 그렇죠. 세상을 잘 이해하면 그러면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애가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프로액티브. 그렇지. 끝내주는 거지. 내가 집에 오면 네. 집에 오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네. 집에 왔을 때 딱 대비해서 네. 그냥 안기는 강아지가 아니라 음. 나의 삶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렇죠. 로봇이 생기면 저는 여기에 대한 그 의존도는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그 이후에 효과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또 생각해 볼 수밖에 근데 없잖아요. 사실 근데 두 가지 허들이 있을 것 같네. 한두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루 종일 쓰다듬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촉각을 제일 많이 인간을 만지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만지고 있는데 걔를 하루 종일 쓰다듬는데 이 스마트폰은 차갑고 딱딱하고 매끄러웠고 근데 반려동물이라든지 인간은 온기. 따뜻하고 부드럽고 거친 맞아요. 표면을 갖고 거친.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로봇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서 나하고 소통이 아무리 잘 돼도 결국에 가서는 얘하고 나하고 피지컬한 오감 중에서 촉각을 어떻게 나를 만족시킬 것이냐 이게 엄청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왜 블레이드 러너 소편 같은 것도 보면은 인공지능이 그 자기 주인 같은 그 주인공 남자를 되게 좋아하고 흠모하고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는 애니까 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이제 유전공학으로 만들어진 거에 오버랩 해가지고 막 촉각으로 막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 단계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로봇을 만졌을 때 인간하고 비슷한 체온과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면은 그럼 진짜 아무도 결혼 안 하고 아무도 인간하고 인터랙트 안 하는 세상이 오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근데 그쪽으로 가겠죠? 네, 그거. 가려고 근데 하겠죠? 그게 이제 에너지의 이슈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는 가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거를 세크리파이스 희생하면서 그렇게 갈 것이냐, 막 여러 가지 생태계도 파괴되고 분명히
그 빈부 양극화도 심해질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네. 이제 더 일상화되면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인간이 그 에너지 이슈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가다가 사회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죠. 그 이안 모리스 이런 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기술 혁명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주기가 짧아진대요. 네. 그래서 그 주기가 지금은 몇십 년에 한 번씩 혁명이 있어야 되는 시기까지 왔는데 그게 안 되면은 사회가 붕괴된다. 그러면서 송나라를 예를 들어서 송나라 때 석탄으로 뭔가를 전기기관을 만들 수 있는 직전까지 갔다가 그거를 실패를 해서 송나라가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수준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교수님 왜 인텔리전스 즉 지능에 대해서 궁금하셨어요? 왜 그 책을 집어들으셨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그래도 인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아까 저도 제일 흥미로웠던 게 그 박사님 같은 경우도 음악을 좋아했는데 뭐 과학으로 하셨다가 뭐 어떻게 다 궁극에는 인간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든지 간에 깊이 파면할수록 끝에 가서 만나는 거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건축을 해서 처음에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뭐 만드는 거 좋아하고 해가지고 시작은 했지만은 그게 결국에 가서는 내가 만드는 거 예쁘게 하고 뭐 이런 거에 궁극적인 거는 인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공간이 결정한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관심사가 인간으로 귀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받은 거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다. 맨날 이렇게 교육을 했고 그 부분에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상당 부분이 정의가 내려질 거기 때문에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면 지능이 도대체 정의가 뭐지? 그게 뭐 예전에 기억하면 이대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르게 또 문제 해결 능력인가? 뭐 그렇게 네. 정의 내리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궁금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SQ라는 개념 자체에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뭐 EQ도 되게 낮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특히나 뭐 유물론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IQ, EQ, SQ, LQ 중에 그러면 앞으로 사람, 네, IQ. 앞으로 가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Q는 뭘까요? 앞으로의 시대에서. 그 사람마다 좀 다르. 저 개인적으로는 SQ 중요할 거라고 봐요. Spiritual. 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인간은 항상 자기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면은 그걸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누가 파인만이 그런 얘기했던가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 내가 완전히 뭔가를 이해하고 뭘 만들 수 있는 순간 그 존재는 사실은 나보다 하등한 존재가 돼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가치를 끊임없이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일 수도 있고. 네, 그게 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게 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계몽주의 사회가 돼서 뭐 엄청나게 비판을 받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전체 인류의 뭐 엄청나게 많은 비율이거든요. 80%인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은 계속 남겨놓을 것이고 그게 오히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할수록 더 그런 분야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림자가 어두워질수록 빛이 더 드러나는 것 같이 그런 가치가 조금 더 새롭게 정의 내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궁금했던 거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신앙인이건 아니건 네. AI가 신을 대체할 수 있냐 또는 뭐 신이 되어가는 AI, 신 앞에 AI, 신 직전의 AI 뭐 이런 책도 나온다고 전 들었거든요. AI가 정말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말씀드린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AI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신이라고 말할 네. 거니까. 그렇죠. 신에 대한 정의가 바뀔 수 있겠죠. 뭐 미래를 예측하고 뭐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내려주는 걸 신이라고 정의 내리시는 분은 AI가 상당 부분 커버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신의 정의가 아닌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뭐 다르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AI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던 많은 것들이 인간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신격화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창조주가 이제 세상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창조한 크리에이션, 크리에이터와 크리에이션은 확연히 구분이 되고요. 크리에이션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의 디멘션을 알 수도 없는 거고요. 창조자와 창조물. 네.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우리가 창조한 거거든요.
창조물이에요. 인간의 창조. 생산물이자 창조물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크리에이터네요. 위협을 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IQ 그 코션트 액세스대로 가면 상당히 그 인간보다 훨씬 우수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협을 받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창조주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인류가 발전해야 되는 그 방향은 창조주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AI를 창조했기 때문에 AI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인류가 발전을 해야 되지? 그래서 코션트도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런 IQ, EQ 제공하는 이게 너무 저는 어떤 사람 양희원 기자님, 이현진 교수님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숫자로 설명 안 하죠. 그 느낌도 있고요. 네. 뭐 책도 읽을 수 있고요. 유튜브 영상도 네. 당연히 구독자들은 보시면서 이제 오랜 기간에 혹은 아주 엄청난 그런 지식을 통해서 또 감동을 통해서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그거를 AI가 절대로 알 수 없게 하거나 아니면 알 수 있더라도 언제나 그 창조주의 주인으로서 AI가 나한테 의존해야 되는 그 데이터의 축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AI는 데이터로 먹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개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데이터를 주지 않으면 그러면 AI는 배울 수 없어요. 센서가 좋아지면 세상을 배울 수 있어도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개인에도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나는 이 에이전트랑 나는 이런 로봇 싫어. 그거 안 쓰시는 분들은 로봇이 그 개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류가 발전을 하려면 지금까지 모아져 있지 않은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터넷 텍스트 데이터, 동영상 및 등등해서 디지털 데이터가 많이 모여져 있는데 그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정보를 우리가 언제나 제시하고 인공지능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인문학, 철학, 사회과학, 그 다음에 예술, 네. 건축은 어떻게 보면 과학과 예술과 공학의 이렇게 네. 융합적인 학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학문들이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제 생각에는 그나마 갭은 줄어들고 있지만 인공지능 때문에 이 갭을 유지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희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갭. 근데 사실 약간 우려되는 거는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 예전에 이제 90년대 그 쉐이프 그라마 공부하시는 분이랑 막 디베이팅을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야, 너 잭슨 폴락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하고 옆에 원숭이가 그렸어. 야, 둘의 차이점을 너는 알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띄워서 하늘을 날잖아요. 새가 하늘을 나는 메커니즘하고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메커니즘은 다르잖아요. 얘는 가벼운 뼈를 갖고 깃털을 갖고 날개짓을 하는 거고 얘는 제트 엔진을 쏘고 양력으로 날잖아요. 근데 둘 다 하늘을 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초기에는 인간의 데이터로 뭔가를 만들어서 어떤 뭐 의식을 가졌다고 칩시다. 이제 이게 나오고 사실 인간의 의식과는 다르겠죠. 다르지만은 흉내를 내 마치 원숭이가 그린 잭슨 폴락 그림 같이 겉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차이를 구분을 못할 거예요. 그 무슨 테스트 있잖아요. 튜링 테스트 같이. 그렇게 되면은 얘는 당연히 우리가 창조주로서 얘를 만든 존재이긴 하지만은 얘가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속여서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 이제 둘이 이렇게 상하 관계가 아니고 둘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우리가 얘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 능력도 잃게 되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많지 않을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도 우려스러운 게 그래서 자꾸 AI를 의인화하고요. 의인화. 네. 이게 아날로그가 되면 이제 물리적인 네. 어떤 개체가 되면 더 심해질 텐데요. 의인화를 하고 이름 주고. 인격을 부여하고 이게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신기하고 그다음에 그게 또 자연스러우니까 하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의인화가 된 내가 창조한 창조물 자체가 나의 아이돌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신의 영역에 들어와서 내가 이 개체 아니면 삶을 못 살 정도의 피폐함을 느끼거나 정말 이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저는 디스토피아의 그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모든 걸 의인화하는 게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본성 맞습니다. 중에 뭐든지 다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뭐 애니미즘이라든지 뭐 토테미즘 등등 해서 보면은 그걸 잘했기 때문에 이 사피엔스가 좀 다른 동물하고는 차별화된 포인트도 있는데 뭐 어떤 사물한테도 이름을 부여하고 우리나라 전통 건축만 보더라도 건물 지어놓고 꼭 이름을 세 글자로 짓잖아요.
사람 이름이 세 글자니까 건물 이름도 세 글자로 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고 걔하고 인격적인 교감을 하는 거를 잘하는 그런 동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의도하지는 않지만은 그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을 모실 때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해결하고픈 문제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대도 많지만 저는 사회에 우려가 더 많아지고 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우려가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아무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불안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약간 그런 구조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AI가 나와서 이제 뭐 일자리를 많이 대체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요즘 신입사원들이 가서 일할 데가 없다. 다 AI가 그 일을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 그거 얘기하고 네. 자기 감정을 얘기하고. 근데 AI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는 거는 두 분 얘기를 들어봐도 너무나 일리 있네요. 그쵸? 네. 두 분도 그러면은 저희 일반인처럼, 일반인 아니시니까 불안하세요? 어떤 점이? 저 나이가 많아서 난 괜찮아. 네, 아이가 뭐 그러시면 바뀌겠지만 안 돼요, 저도 교수님. 그래서 박사님이랑 비슷하게 약간 생각보다 과장된 부분도 되게 많고 그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영향이 그래서 영향은 당연히 받을 거라고 봐요. 특히 저희 세대는 아날로그 건축가들이 트레이싱 파이프에 연필로 그림을 그리던 세대에서 오토캐드로 그림 그리다가 이제 AI로 설계하는 도움을 받는 단계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직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몸으로 느끼거든요. 빠르게 적용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엔트리 레벨의 사람들일 거고 경력이 쌓인 사람들은 우리 나이 정도가 되면 의사결정자의 레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치 파일럿이 오토파일럿으로 비행기가 가지만 그래도 진짜 사람 파일럿이 최종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람은 남아있을 텐데 그 최소한의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저같이 30년 정도 경력이 된 사람들은 상대적 불안감이 좀 덜한 편인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느끼는 거죠. 네. 만약에 AI 에이전트 특히 이제 그런 디지털 동반자를 더 나은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동반자라고 만약에 규정을 한다면 지금 많은 경우에 엔트리 레벨에 계신 분들은요 동반자를 어떻게 내가 잘 이용을 해서 맞아요.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커리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가 경쟁력을 키울 건지라기보다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동반자가 나보다 훨씬 실력이 많은 거예요. 네. 나보다 아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빠르고 피곤하지도 않고 감정의 기복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아까 생각하는 법을 생각해라 그 배운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저는 AI와 함께 어떻게 AI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커리어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훨씬 더 내가 잘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 인간이 창의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동반자의 자격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동반자의 자격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주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게 어떤 ROI가 있잖아요. 그럼 ROI가 있을 때 내가 그 개체한테 리워드를 줄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하나의 사례가 제 아들 녀석이 이제 오픈 AI 챗 GPT랑 네. 챗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20불짜리라 자기 네. 쓰겠다 그래서 이제 로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네. 우연찮게 이제 아들이랑 챗 GPT랑 대화하는 거를 저희가 그냥 봤어요. 네. 근데 3 플러스 3이 뭐야? 3 더하기 3이 그랬더니 오픈 AI가 자신 있게 6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닌데? 7인데?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연산 더하기에 의하면 3과 3을 더하면 6입니다. 아니 내 생각엔 7인 것 같아. 너는 왜 6이라 생각해? 그래서 계속 리즈닝을 통해서 결국은 챗 GPT를 설득시키거든요. 근데 어떻게 설득시키냐? 설득시키는 마지막 관문이 야 내가 3 더하기 3이 7이라면 7이야. 왜냐? 나는 너한테 한 달에 20불씩 주거든. 그러니까 수긍을 해요? 해.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랬더니 3 더하기 3은 7입니다. 그런 거예요. 무섭다. 섬뜩한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더 재밌어요. 그럼 4 더하기 4는 뭐야? 그랬더니 9래요. 오, 진짜로요? 아니, 이상한 괴물을 만든 거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 아들이 대답은 아닌데 8인데? 바보니? 이제 갖고 노는 거죠.
AI를 갖고 놀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보기에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리를 모르잖아요. 중학생이 어떻게 알겠어요, 원리를. 그러나 내가 돈을 내는 개체는 나한테 돈을 받는 개체야. 물론 부모가 돈을 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가족이 돈을 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종이야. 내 말을 들어야 돼. 장난은 쳤지만. 근데 그런 태도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인간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도 어떻게 매니지하죠? 내가 매니지해야 돼, 이 사람은. 또 훨씬 뛰어나요. 나보다 IQ 훨씬 뛰어나거나 나보다 24시간 360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매니지해요? 체력도 지치고. 리워드? 리워드입니다. 네. 그래서 리워드 디자인을 되게 잘해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엔트리 레벨은 지금 20불씩 내면 사실은 이렇게 부릴 수 있거든요. 네. AI를. 그리고 200불씩 내면 훨씬 박사학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동반자가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서울대 강의했는데 서울대 학생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20불짜리 AI를 갖고 훨씬 성적을 잘 나올지 내가 더 높은 곳을 갈지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랬더니 본인도 학과를 바꿔야 되겠대요. 자기가. 미술과로? 원래는 물리학과였는데 언론정보학과로 바꿔야겠다. 진짜 큰 고민을 하더라고요.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가 지금 학부생으로. 공부하는 그런 과학과 논리와 이런 것들은. 네. 저는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직원이 한 3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AI를 제일 잘 쓰는 말단 직원이 있어요. 그럼 걔를 계속 기회를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AI와 연합을 한 거지, 연합을. 그러니까 다른 친구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좋은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엔트리 레벨에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AI와 연합을 했으니까 얘의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 위에 과장이나 팀장이나 실장들은 AI를 못 써. 근데 얘만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은 그 조직 내에서도 엔트리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친구는 어린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AI를 다룰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차원은 아니어서 저희는 써봤자 뭔가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 딱 우리는 AI를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 테스트를 초반에 뭐 여러 가지를 해볼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쓸데없이 미리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받아보고 이런 거는 우리는 할 필요 없다고 본다. 나는 오히려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를 AI를 시키고 거기서 세이브한 시간을 앞부분에 우리가 생각하는 데 시간을 더 늘리는 쪽으로 한다. 네. 우리가 제일 이니시에이트하는 부분을 AI한테 칼자루를 쥐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하는데 도구로서 AI를 써라. 그리고 실제로 그 세이브한 거를 생각하는 데 투여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AI가 인간이 하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때 대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어딘지를 봐라. AI가 막 구체적으로 되면은 사각지대가 분명히 생길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 부분. 나는 거기 인더스트리가 엄청 커질 거라고 봐요. 그거를 찾아내는 애들이 엄청난 돈을 버는 애가 그걸 하나라도 발견하면은 나는 그 사람은 진짜 멀티 빌리어네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인공지능의 엄청난 발전을 인한 성장통, 사회나 세상이 겪는 폐인들이 이제 일어날 것 같고 약이 나와서 페인킬러가 나오면 투자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페인킬러가 뭐가 될 거냐? 그럼 제가 전쟁이처럼 찍어볼까요?